오늘 공간정보법을 끝낼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등기법 들어갈 겁니다. 등기법은 빠지시면 안 돼요. 워낙 난해한 법이라서, 혼자 책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등기법은, 지금은 이제 측량을 볼 겁니다. 측량.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사와 측량의 방법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참 지겹죠? 똑같은 그림 그리려니. 저도 지겨워요. 소유자를 등록할 테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될 겁니다. 이때의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에 표시가 될 테고요. 부수적으로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될 겁니다. 이때 요 세 가지를 수집하는 방법은 조사가 될 테고, 요 세 가지를 수집하는 방법은 측량이 됩니다. 물론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요 세 가지를 수집하는 방법이 측량이라고 했는데, 이 정보들은 토지에 관한 정보 맞습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를 한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지적. 그렇죠? 그러면 이 측량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지적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적 측량. 그래서 경계, 면적, 좌표를 수집하는 측량이 바로 지적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겠죠? 이 등록이 될 때 이 면적, 경계, 좌표 값이 지적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돼서 이 지적 공부의 면적, 경계, 좌표 값이 등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등록이 될 거예요. 이 면적, 경계, 좌표 값은 아주 정밀하게 수집이 돼야 되니까 기구를 통해서 수집합니다. 이 기구를 측량기구라고 부를 텐데요. 이 측량기구를 통해서 정밀하게 수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지적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도 지적측량을 통해서 수집하지만, 이 면적, 경계, 좌표값을 토지 위에 복원할 때도 복원이 이루어질 때도 이 지적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이 이루어질 때도 지적측량을 해야 돼요. 등록할 때도 지적측량, 복원할 때도 정확한 위치에 복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통해서 복원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 복원 단계의 지적측량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측량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등록할 때와 달리 복원할 때는 몇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이미 했네. 등록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같은 방법을 써야 돼요. 등록할 때의 방법보다 더 정밀한 방법으로 복원할 때 측량을 하게 되면, 더 정밀한 방법으로 복원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더 정밀한 방법으로 복원을 하게 되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같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등록할 때 평판 측량의 방법으로 등록했다면 복원할 때도 평판 측량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등록할 때 평판 측량의 방법을 썼는데 더 정밀한 방법인 경위 측량 방법으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는 같은 측량 방법을 쓴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서 이 지적공부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따라서 등록할 때는 검사 측량을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 측량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는 검사 측량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 복원할 때는 보통 인접 토지 소유자와 경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보통 복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익적 목적인 공시 목적으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목적으로 복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 측량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할 때는 검사 측량을 거치지만 복원할 때는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습니다.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보통 복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세요? 안 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세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게 아까 토지 이동 정리 기억나십니까?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했고,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토지 이동 정리라고 했죠. 토지 이동 정리는 지적 정리의 일종이죠. 등록하는 것은 지적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것을 지표상에 복원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또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는 것을 지표상에 복원한 다음에 지적 공부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복원할 때는 지적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적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적 공부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의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따라서 면적을 복원할 때 새롭게 측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복원할 때는 면적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은 이 네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한 9월달, 10월달에 집중적으로 암기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갖는 복원 단계의 측량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 복원 측량. 복원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복원 단계 측량이라는 거 느끼실 수 있겠죠. 경계 복원 측량. 이 경계 복원 측량은 나중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이지 등록할 때의 측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이거 외우셔야 돼요.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 측량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이 면적 경계 좌표값이라는 정보는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국가기관이 이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지적 측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기관인 지적소관청이 이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다 맡겨놨습니다. 누구에게 맡겨놨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이 측량 업무를 다 맡긴 겁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이 지적 측량 업무를 다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이 지적 측량을 실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 이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존재하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법인이 있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을 업으로 하는 자. 이 둘을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예전에 뭐라고 불렸냐면 대한지적공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가 이름이 바뀐 겁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뀐 거고요.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을 하는 일종의 회사예요. 회사. 지적측량업을 하는 자. 이 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업을 등록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된 일종의 법인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일개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업자만 등록하는 것이고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 다 기출된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지적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 업자가 지적측량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둘이 수행할 수 없는 측량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검사 측량은 이 둘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측량은 이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한다고 했죠. 그런데 얘네가 측량하고 검사도 얘네가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검사 측량만큼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지적소관청이 대부분의 검사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큰 토지도 있겠죠. 그때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만이 검사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부분의 측량 업무는 지적측량 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 업자가 지적측량을 수행하지만 얘네가 한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 측량만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국가기관이 해야 됩니다. 즉 검사 측량은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측량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토지를 측량하고 싶습니다. 이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값을 수집하고 싶어요. 보통은 정확하게는 경계가 먼저 그려지게 되면 경계 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넓이 면적. 맞습니까? 그리고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뭡니까? 경계점. 그렇죠? 경계점을 숫자로 표현한 게 뭡니까? 경계점 좌표. 맞죠? 결국은 경계를 수집하는 게 측량입니다. 경계가 그려지게 되면 면적과 좌표는 자동적으로 이게 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그릴 때 하는 것이 바로 지적 측량입니다. 경계를 그릴 때, 경계를 수집할 때 하는 게 결국은 지적 측량이에요. 지금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해요. 그런데 측량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측량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측량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측량기구를 설치하는 기준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걸 지적기준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지적기준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지적기준점 위에 측량기구를 설치합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량기구는 평판 측량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평판. 그래서 평판 측량을 통해서 측량에 들어갑니다. 이게 측량기구고 옆에 기술자도 있겠죠. 잘 그렸죠. 그래서 이 측량기술자가 측량기구를 사용해서 이 토지를 관측합니다. 관측을 통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잘 안 보이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모양을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표지를 경계점에다가 표지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이를 경계점 표지라고 부릅니다. 경계점에 토지 위의 지표상의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 30m 떨어진 곳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관측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관측을 하게 돼요. 관측을 하면 요거를 관측하고 요 경계점을 관측하면 요 각도가 이 기구를 통해서 구해집니다. 각도가. 이 각도가 구해지면 삼각함수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고등학교 때 수학에 나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것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10년도 안 돼서 아직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 각도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요게 구해집니다. 요게. 이 삼각함수를 통해서 요 경계가 그려져요. 요것과 요것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죠. 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측량을 하는데요. 지금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삼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측량할 때 삼각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삼각형을 이용해서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삼각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경계가 그려집니다. 경계를 도면 위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네, 어려우세요 이게? 네. 어려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린 건데요. 여기는 뭡니까? 휴전선, 38선 그러시면 안 돼요. 휴전선. 지금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해요.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량 기구가 있어야 될 테고, 측량 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측량을 설치하는 측량 기구를 설치하는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요. 여기에 기준점이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원은 근원 원자고요. 점은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원점. 여기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 측량 기구는 공통점이 다리가 다 3개예요. 이게 짝수가 되면 이게 움직인대요, 이게. 근데 3개면 이게 안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수평을 유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측량 기구는 전부 다 다리가 3개입니다. 이따가 측량 기구를 다 설명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원점은 어디 있느냐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있습니다. 그 국토지리원 안에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에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할 테고, 그리고 여기 기준점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겠죠. 경계점 표지가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자가 관측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될 거예요. 관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여기 중간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너무 멀죠.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원점이라는 기준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기준점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 지적 삼각점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을 줄여서 지적 삼각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은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적 삼각점 위에다가 여기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관측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적 삼각점은 2에서 5km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럴까? 2km 정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2에서 5km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토지와 가장 가까운 기준점이 2km 정도 이게 떨어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km 정도 떨어졌다면 이거 관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소머지도 아니고 600만 불의 사나이도 아니고. 아, 소머지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네. 아시는 분이면 제 또래인데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네. 이것도 관측이 안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어떤 경우는 관측이 안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따라서 지적 삼각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기준점이 있습니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보조가 되는 기준점이란 뜻이에요. 이 지적삼각 보조점은 1에서 3k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땅바닥에. 그래서 길거리 다니시면서 땅만 보고 한 30분 정도 걸어 다니시다 보면 이런 거 다 발견이 됩니다. 요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지적삼각 보조점. 이것도 1에서 3km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할 텐데요. 요게 1km 정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1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이거 관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이 기준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기준점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이 기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 지적도 근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뿌리 근자예요.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 지적도근점이라는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도근점은 50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300m 정도가 되면 이게 그 측량 기구를 통해서 요즘은 이렇게 만원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관측이 돼요. 이게 그래서 지적 도근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지적 도근점에서 측량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드디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 기준점이라고 부릅니다.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세 가지는 암기되셔야 됩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부릅니다. 다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점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가 돼야 되겠죠. 정확한 위치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도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삼각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지적 삼각점 측량이라고도 불러요. 지적 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지적 삼각 보조 측량 또는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도근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지적 도근 측량 내지는 지적 도근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측량은 지적 측량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측량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점이 설치가 돼야지만 그 위에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하고서 토지를 측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기초 측량. 그리고 이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세부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면적, 경계, 좌표값은 토지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죠. 따라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의 측량을 합해서 지적 측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 측량,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세부 측량.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 측량.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여기 측량 기구가 있다고 했는데 측량 기구를 좀 보겠습니다. 다리는 다 세 개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판을 이용해서 측량할 때 평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평판 측량. 그런데 요즘은 이 평판에 노트북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노트북이 연결되면 이거를 전자평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이 연결된 평판을 전자평판이라고 부르고 이를 통한 측량을 전자평판 측량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측량 기구도 있는데요.
뭐처럼 생겼습니까? 만환경. 그렇죠. 만환경은 아니고요.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의자는 기구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지구본 뭔지 아시죠? 지구본. 이제 사무실을 오픈하시면 대표 책상 위에 지구본 하나 있어야 되죠. 폼나는 걸로. 지구본을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선이 그어져 있죠.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위도. 위도.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죠. 이게 뭡니까? 경도. 경도. 위도, 경도. 그래서 이 경위의라는 것은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라는 뜻이에요.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여기서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들이 있죠. 이게 뭘까요? 결국은 경계점 좌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 경위라는 것은 경계점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한 측량기구예요.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한 측량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경위를 사용해서 측량할 때 이를 경위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만환경처럼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뭐처럼 생겼습니까? 네? 뭐요? 스피커? 이게 사진기를 그린 건데. 네. 전파기, 강파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측량할 때는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한다고 했죠. 여기서 전파를 쏩니다. 그리고 여기 부딪혀갖고 되돌아오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파를 쏘게 되면 전파기, 광파를 쏘게 되면 광파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파나 광파를 경계점 표지에 쏴서 거기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속도를 가지고 거리를 구할 때 하는 측량이에요. 이거를 전파기, 광파기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또 뭐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이 뭘까요? 돌고래는 아니에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를 띄워서 비행기에서 토지를 사진 촬영해서 측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진 측량이라고 불러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인공위성. 인공위성에서 측량하는 게 있습니다. GPS 측량이라고 불러요. 인공위성 측량, GPS 측량. GPS 측량, 인공위성 측량. 이렇게 6가지 측량 방법만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인정합니다. 평판 측량, 전자평판 측량, 경위 측량, 전파기, 강파기 측량, 그 다음에 사진 측량, GPS 측량. 이게 정밀도 순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밀한 것은 GPS.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평판 측량이 될 겁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측량은 이거예요.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비쌉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은 이쪽은 잘 쓰지 않습니다. 전자평판을 대부분 씁니다. 다만 비싼 토지의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좌표값을 수집할 때는 경위 측량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안 씁니다. 네. 여하간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 6가지 측량 방법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쓸 수가 없어요. 네. 책을 좀 보겠습니다. 136쪽을 보시면 지적 측량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첫째 줄에 등록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을 보시면 복원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있죠.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원할 때의 측량 특징이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등록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 즉, 등록할 때 전자평판 측량을 썼다면 복원할 때도 반드시 전자평판 측량을 써야 돼요.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반드시 같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복원할 때는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복원할 때는 지적 정리가 필요 없다는 거. 네 번째, 복원할 때는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복원 단계의 측량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대상과 구분이 나오는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측량 방법이 나와 있죠. 6가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138쪽을 보시면 지적 기준점 측량,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군 측량. 이걸 의미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41쪽에 지적 측량의 절차가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측량에서는 주로 여기서 출제합니다. 물론 올해도 출제가 됐고요. 네, 지적 측량의 절차. 이건 나중에 프린터로 해결을 할 겁니다. 네, 이런 게 있다. 별표만 쳐두시면 돼요. 아직은 설명드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145쪽을 보시면 지적 측량 성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넘어가시면 돼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잘 안 나오니까. 150쪽을 보시면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의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검사까지 한다고 그랬죠. 검사까지 다 거치게 되면 이제 그 성과물들을 지적 측량 성과라고 부릅니다. 측량 결과물들이 있겠죠.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결과물들이 나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의 검사까지 거치게 되면 이제 지적 측량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 측량의 성과. 그런데 이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만이 있는 자가 있겠죠. 검사 측량까지 거친 성과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불만이 있는 자는 지적 측량 성과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부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청구하는 것. 지적 측량 성과 적부심사 청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너무 기니까 생략해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불러요. 지적 측량의 성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청구하는 거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청구할 때는 적부심사 청구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청구할 때는 적부재심사 청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청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와 적부재심사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렵습니까? 불만이 있는 자는 지적 측량 성과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부릅니다. 처음 청구할 때는 적부심사 청구, 두 번째 청구할 때는 적부재심사 청구라고 부릅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공간정보법은 종결을 지을 겁니다. 지적소관청의 검사 측량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가 적부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텐데요. 불만이 있는 자가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토지 소유자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한 바대로 나오지 않으면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유자가 불만이 없을 때는 옆에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가 이렇게 두 필지가 존재하는데요.
여기 갑소유고 을소유입니다. 근데 이 경계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적측량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성과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가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을은 불만이 없겠지만 얘는 불만이 있겠죠. 인접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관계인. 이익에 해가 발생하는 관계인이란 뜻이에요. 또한 지적측량은 원칙적으로 검사측량을 거칩니다. 등록할 때는 검사측량을 거친다고 그랬죠. 검사측량은 지적소관청이 보통은 하게 됩니다. 검사측량을 거쳤는데요. 이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수정이 될 수 있겠죠. 검사할 때 수정될 수도 있겠죠. 그럼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적측량 수행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적측량 수행자가 한 측량 결과에 대해서 검사 측량을 통해서 수정이 돼버리면 지적측량 수행자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지적측량 수행자. 이러한 자들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지적측량 성과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거쳤을 겁니다.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거쳤을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했는데요. 불만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 번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검사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검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적부심사 청구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소관청에게 검사 측량을 한 지적소관청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번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될 겁니다.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구겠습니까? 시도지사. 그런데 시도지사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니까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은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낫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 지적위원회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누구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되겠습니까? 얘일까요? 얘일까요? 얘는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청구는 이렇게 청구합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방지적위원회에게. 문제는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회 형태고 소속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할 공무원이 없어요. 이쪽에는. 그러면 그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얘한테 청구를 하는 거지만 청구서는 이렇게 제출합니다. 잡무를 이쪽 소속 공무원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청구는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냐면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하지만 서류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즉 적부심사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이거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서류는 지금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어 있겠죠. 제출되어 있을 때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합니다. 30일 이내에. 이런 기간의 제한이 없게 되면 시도지사가 이걸 묵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랍에 집어넣고 안 받은 척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30일 이내에 회부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그리고 의결을 할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요.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안이 복잡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토지의 규모가 굉장히 클 수도 있겠죠. 사안이 복잡하고 규모가 클 때는 60일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연장의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지체 없이 송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결서가 송부가 되면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통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지의 상대방이 출제가 되는데요. 누구에게 통지하느냐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소유자가 청구했다면 소유자가 청구인이겠죠. 이 둘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인접토지 소유자가 청구했다면 이 둘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얘가 청구했다면 이 둘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7일 이내에. 그러면 통지를 받은 자들은 고민해 보겠죠. 받아들일 것인지 다시 한번 청구할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에요. 90일 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청구할 때는 이쪽에 청구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시도지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이겠죠.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한 명이니까 공정성 확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소속의 중앙지적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이 중앙지적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청구하는 게 바로 적부 재심사 청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청구하는 겁니다. 재심사 청구, 두 번째 청구를 얘기합니다. 불만이 있는 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지적위원회도 위원회 형태니까 소속 공무원이 없어요. 잡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 자체는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거지만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부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류는 다 이쪽에 제출되어 있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제가 왜 이걸 굳이 그리겠습니까? 출제가 되니까 그리겠죠. 송부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그리고 의결서를 이쪽에 보냅니다. 그리고 의결서가 이쪽으로 보내집니다. 송은 보낼 송자에 부는 준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의결서를 보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이 의결서에 따라서 성과를 수정한다든지 오류를 정정하게 될 겁니다. 의결서에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적부심사와 재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서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적부심사에서 출제되는 게 이게 다예요. 네, 순서까지 암기가 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까? 적부심사와 재심사가 똑같습니까? 똑같죠? 똑같습니까? 똑같죠? 이쪽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연습장에 한 두세 번 이거 그려보시면 저절로 다 암기가 되시고 득점이 되는 겁니다. 요거 90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다 외우시는 것. 지금 판사한 건 다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네. 재심사와 적부심사와 재심사는요. 준용 규정에 의해서 절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아요. 절차가. 네. 물론 나중에 또 그릴 겁니다. 외울 때까지. 그래서 이 12월 달에는 여기까지 지적 제도를 보실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가장 골격이 되는 것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1월 달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갈 거예요. 1월 달부터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등기법, 대망의 등기법에 들어갈 겁니다. 등기법 시간만큼은 절대로 결석하셔서는 안 돼요. 지금 민법 어디 하고 계십니까? 물론 잘 모르시겠죠? 민법 떠오르는 용어가 뭐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네?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아무 용어나 괜찮습니다. 네? 총칙 하세요. 총칙. 물건은 아직 안 하셨습니까? 물건 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법의 물건이 우리 등기법의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참 걱정이에요. 네. 네. 물건이 기초가 되는데 물법 하셨어도 잘 모르시겠죠? 민법에서 가장 쉬운 데가 물건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등기법 들어갈 겁니다. 등기법만큼은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읽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빠지셔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등기법만큼은. 네. 다음 시간에 안 나오실 분 미리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제가 몇 명인지 다 쳐놓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